고향 킨텍스가 왕따 당해서 서럽고 외롭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원래 고향 킨텍스는 이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미국의 이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처럼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호텔에 거주하기도 하고 호텔에서 각종 유흥 그 다음에 여행도 즐기고 이러면서 대규모 한마디로 이 컨벤션을 중심으로 한 휴양, 오락, 위락 단지를 조성한다 이랬는데 그 주변에 있던 빈터 땅들을 고양시가 전부 아파트 짓는데 팔아버리고 유통시설에 팔아버리고 정작 호텔이라든지 이런 마이스와 걸맞는 이런 어떤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은 이제 조그만 거 두 조각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이에 포위당해서 그냥 덜렁 이 고향의 컨벤션 센터 킨텍스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고양시는 땅들을 다 팔아먹고 비싼 값에 그래서 이 킨텍스 조성한다고 땅값 만드는 데 들어간 돈 다 갚고요. 그 다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부채 싹 다 갚고 지금 고양시는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최성 고양시장은 킨텍스 부지 조성 당시 발행한 지방채 2170억도 다 상환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이 시장이 처음 취임할 때 더하는 부채 2670억도 다 갚았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올해 들어가지고 부채 제로 도시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킨텍스 때문에 한국에서 보기 드문 부채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넘는 땅을 매각을 해서 다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서 조그맣게 남아있는 킨텍스가 어떻게 컨벤션으로서 마이스 산업의 본거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호텔이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컨벤션 회의 시설이 있고 카지노도 있고 또 뭐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있고 이러면서 거기를 다니면 아주 거리도 즐겁고 이러면서 회의 겸 놀러 겸 위락 겸 도박 겸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향은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교통도 불편한데 달랑 컨벤션 센터만 있어가지고 고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GTX라고 했어요. 광역 지하 전철 지하 고속철도망을 만든다 그랬죠. 김문수 지사 때요. 근데 그 옆 부지도요. 아파트 사이 가운데 있지 킨텍스하고는 500m 떨어진 데다가 했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벌 건설사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냐. 춥고 더울 때 500m를 걸어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누가 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또 다시 택시 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주요한 도시들에 보면 교통망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싱가포르에는 컨벤션 중심지에는 바로 지하철역이 그 속에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면 컨벤션 센터가 되도록 이렇게들 설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외떨어진데 교통하고도 불편하고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서 고향의 킨텍스가 애초에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해놓고는 실제로 몰아가는 방식은 그냥 지자체 땅 장사해 먹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버스 회사 사장 월급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버스 회사 사장 월급이 5억이라면 연봉이 믿기십니까? 이 대부분의 버스 회사는 준공영제로 운영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요. 버스를 이렇게 해봤자 요즘 뭐 전철이나 이런 망들 자가용이 많아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운영하고 나면 적자가 나는 부분을 광역지자체가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니는 버스들 적자 나는 거 전부 보전을 해줍니다. 서울시가요. 그런데 그러려면 적자를 안 내기 위해서 일단 버스 회사들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 월급이나 적자가 나는 회사에는 사장 월급이나 임원 월급들이 좀 퀄리티도 좀 졸라매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비용을 줄이려고 할 때 걸맞게 인센티브로서 이 버스 적자 보존을 해줘야지 무조건 적자 나는 만큼만 다 보존해 준다고 하니까
저들 월급을 잔뜩 부풀려 가지고 월급 받아 먹을 수없이 다 받아 먹으면서 그걸 적자에 다 얹어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지자체로부터 받습니다. 여기에 비리 구조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한 비리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택시 회사들도 우리도 택시 공영제를 해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냥 택시 그냥 다니면서 할게, 모자라는 거는 서울시가 좀 보전해주라, 이런 이야기였죠. 자,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내버스 회사예요. 2014년 재작년 운송수지 적자가 115억인데요. 3년 내내 100억 이상씩 손해가 났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회사 대표 연봉은 해마다 늘어나서 5억 5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도대체 준공영제로 적자 보전되는 버스 회사에서 대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원래 이 버스 회사의 주인이었을 거예요. 공영제가 되기 전에. 근데 로비 싹 해가지고 공영제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땅 짓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자 115억도요. 진짜 적자인지 분석해보면요. 엄청나게 비용 처리해놨지 않겠습니까? 숨겨놓고. 흑자는 줄여놓고요. 그래서 지난해 60억까지 운송수지 적자를 본 또 다른 버스 회사는 공동대표 연봉은 5억과 4억. 여긴 또 대표를 2명이라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또 돈을 더 챙기지요. 뭐 보나마나 가족이겠지요. 감사와 이사는, 이 사람도 가족이겠죠. 4억 5천만 원. 임원 4명이 20억을 받았답니다. 이들의 성은, 제가 말한 게 딱 맞네요. 저 원고 안 보고 했는데 모두 A씨. 아버지와 아들, 친인척이 묘직과 고액 연봉을 독차지할 겁니다. 아마 아버지와 아들은 오날 거고, 친인척은 자기가 한 4억 5천 받으면 한 3억 5천원 주고 1억 정도만 할 거예요. 가족한테 주고. 그래서 이 서울 시내 버스 회사 60곳 가운데 적자를 안 내는 곳은 한 곳입니다. 이 사람은 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임원 연봉이 2억을 넘는 회사는 18곳으로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 거 전체. 준공영제가 시행된 뒤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한 세금은 무려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맞춰보십시오. 2조 3천억이랍니다. 막대한 돈을 지원하지만 적자 버스 회사가 임원 연봉을 높게 책정하면서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요직을 독차지해가지고 그냥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실상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겠지요. 버스 회사와 서울시와의 유착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 중에요, 대학을 나오고 취직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도 기죽이지 마십시오. 요즘 참 청춘이라 죄송합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사실 걔들 잘못도 아니고 출구 없는 사회 때문에 그랬는데 애들은 무조건 죄송하게 되면서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조자학, 무기력 이렇게 돼가면서요, 사회가 활력을 잃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내 탓이냐 사회 탓이니 하면서 저항하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요, 천안의 한 모텔에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이 청년이 자살했는데 부모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죽었습니다. 계속 시험 공부를 하는데 되지도 않고 빚만 한 2천만 원 되니까 모텔에 가서 자살의 모양이에요. 또 서울 시내 여대 법학과를 나와서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학생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남일같이 않아서 공부가 안 된다. 집에 있는 어머니가 밥을 차려줄 때마다 또 저녁에 갔다 왔니 할 때마다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20대가 모두 다 밥 먹을 때 눈 뜨면서부터 죄송합니다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사실상 20%가 훨씬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에 두세 명은 죄송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죄송한 마음으로 밥 먹고 죄송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죄송한 마음으로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이 요즘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있다는데요. 문과대 출신이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래요. 문과대 출신은 취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 사회를 이 집단적으로 이제 이 한마디로 장기 경제 불안과 청년 실업 시대에서 이 청년들이요, 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한마디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이 무기력함 속에서 점점 입에 죄송합니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적당히 자조를 담아가지고 죄송합니다라는 것은 정말 비굴하게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들에게 이 내일이나 미래는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정부 보고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마디로 3D를 지나서 이제 낮은 보수의 직종들은 얼추 다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도 경쟁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 너네들 할래 하면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 공학기술자, 교사, 회사원,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 특징이 뭐냐? 다 안정적인 직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은 유년기에 IMF를 겪었고요. 9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 하루아침에 살던 집이 작아지는 이런 경험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취직이 안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어서 무한 경쟁으로 또 얘들 공부를 시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대학 졸업자들이 첫 취업을 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정규 교육에 4년 내에 1.2년을 더 공부해야 되고요. 51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입학 당시에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취업준비생의 경우 취업 사교육에 1,092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죄송합니다를 입에 안 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인가? 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서요, 이 청년들이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자기가 뭐 바꾸는 거는 고사하고 한몸 건사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기업체들이 뽑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에서 부모나 가족, 친척이나 친구들이 이번 설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용돈이나 듬뿍 주면서 격려해야지 가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